자, 어쨌든 이론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론에 불과했었던 블록체인.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궁금했던 건 그거였었어요. 이게 가상화폐잖아. 전자화폐인데 게임머니랑 똑같은데? 근데 이거를 진짜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래를 해줄까? 했죠. 재밌는 게 하나 비트포럼, 비트코인 포럼이라는 데 올라왔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록이 남아있길래 제가 좀 캡처를 떠왔는데 2010년 5월 18일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었어요. 압축하면 그겁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1만 비트코인으로다가 피자 2판을 먹고 싶다. 이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먹었어? 어떻게 됐어? 막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올라왔었죠. 성공했다. 2판을 먹었다. 라면서 이미지까지 같이 올라왔었어요. 엄청 후회하고 계시겠죠. 1만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러면은 1만 비트코인에 여러분들 오늘가 제가 아까 캡쳤던 게 1340, 1000만, 10만. 숫자 하나 빠졌네요. 1300만 원대였었거든요. 비트코인의 숫자가. 1코인에. 이걸 곱하게 되면 1만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피자 한 판에요. 몇 억짜리를 넘어서 몇 백억짜리를 먹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 등장했죠. 가치 변동성. 너무 변동성이 크더라. 실물에서 뭔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고 돌아서게 되니까 10잔을 먹을 수 있더라. 이러니까 현실 세계에 쓰지 않고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생각은 그게 아니었었더라도요. 두 번째, 거래 수수료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 수수료? 굳이 뭐 세금으로까지 이해해서 이것도 안 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여러분들 음식을 사 드실 때 부가세라는 게 10%가 붙잖아요. 요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자 5,000원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5,000원을 주고 물건을 받아오지 5,500원을 주고 물건을 받아오진 않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방식에서는 거래 수수료라는 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 세 번째 문제점, 프라이빗 키에 대한 분실. 자, 이 부분은 일부러 이야기를 안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실 때 개인 키라는 걸 갖고 있게 됩니다. 이 키가 없으면은요 돈을 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비트코인 이거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맞다 당신이 맞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 그걸 처리해주는 부서도 처리해주는 회사도 없기 때문에. 자, 속도 문제가 있고 해킹 문제가 있었어요. 봐보자. 제일 처음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결국에 파산 선고 받았다라는 내용 나왔죠. 잃어버리게 되면 누구도 알 수 없게 된다. 프라이빗 관리, 암호화폐가 세계를 강타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기사들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속도 얘기 드릴게요. 네, 속도 얘기를 드리면요. 200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내용 나왔었죠. 이유가 좀 느린 결제 속도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느린 결제 속도 얼마나 느린데? 아까 제가 커피의 사례를 예로 들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커피 한 잔을 사 드실 때 우리 스타벅스 가게 되면은 커피 한 잔 주세요. 바코드 보여줬을 때 띡 끝나죠. 그런데 자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비트코인을 지금 보냈습니다 라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당 비트코인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게 6개에서 7개라고 그럽니다. 6개, 7개면은요. 지금 말이 좋아서 6개, 7개이지 우리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이뤘다고 가정했었을 때 기다리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최장시간을 기다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커피값을 지불하고 나서 1시간 내내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블록체인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의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나서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미흡한 상태에서 점점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해킹은 블록체인 해킹됐다, 블록체인 해킹, 비트코인 해킹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비트코인이 해킹이 되는 건 아니죠. 블록체인 방식이 해킹이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거래소가 해킹이 당했었죠. 거래소 해킹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캐는 게 아니라 거래만 하면 되는데 거래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맡겨놓으시잖아요. 거래소의 지갑에 우리께 보관이 되어져 있죠.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해마다 나옵니다. 마운틴곡스 전 세계 70%가 거래했던 곳이었었는데 85만 개를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들. 코인빈 프라이빗 키 분실했다는 얘기 나왔었죠. 이더리움도 잃어버렸고요. 비트코인도 상실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게 정말인가 알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계속 나옵니다. 업비트에 대한 얘기 나왔었죠. 오바마 행세하면 1억 원 꿀꺽했다는 거 7월 달에 있던 일이었었죠.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빗썸 해킹 사고 코인 350억을 도난당했다. 정말 잊을만 하면은 다시 한번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돼요. 왜 그러느냐.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초고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서 해킹에 성공하더라도 해킹에 성공해서 블록을 계속 만들어낼 때 이미 정상적인 블록들이 생성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래소는요. 거래소 자체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되어져 있지 않죠. 이상하네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은행을 탈퇴하겠다. 은행을 없애고 우리끼리 거래를 하자 만들었던 방식이 비트코인이었었는데 거래소에서 우리가 맡기게 되면 거래소에서 그 중간을 관리해 주잖아요. 이 사람의 돈을 여기로 옮기고 이 사람의 비트코인 이쪽으로 갖고 오고 그럼 여기만 해커들이 노리면 되는 거겠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래소도 중앙 집중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는 얘기죠. 자,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내가 보관하면 안 될까라는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를 만들면 됩니다.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돼요. 암호화폐 지갑? 아주 어떤 해킹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지갑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의 개인 키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종이를 잃어버리면 끝장이에요, 대신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통 지갑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느냐? 핫 월렛이랑 콜드 월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핫 월렛은 온라인상에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웹상에서 연결이 되어져 있기도 해요. 콜드 월렛 같은 경우 오프라인 작동이라고 써있죠. USB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지갑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옮겨서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분실하면 끝장이다. 그래서 치명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죠. 그래서 뭐가 등장했느냐? 이게 등장한 겁니다. 이제 요즘에 나왔던 이슈로 좀 더 이해되죠. 자, 클립이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써있죠. 라이언님 안녕하세요네요. 라이언님, 라이언 하면 생각나는 거? 카카오죠. 카카오에서 이미 작년부터 이 얘기 계속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지갑을 만든다. 그런데 공개되기도 전에 이미 쓱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톡 들어가셔갖고요. 오른쪽 밑에 더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기 프로필 바꿀 수 있는 메뉴 있죠? 그 메뉴 나왔었을 때 전체 서비스 보기를 눌러보세요. 전체 서비스 보기를 누르시면은 클립이라는 아이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걔를 누르시면은 이미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어요. 나왔어요. 본격적으로 출시를 해서 가동된 게 올해부터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죠. 전체 서비스에서 오른쪽 밑에 클립이라고 들어가져 있죠. 채널 옆에. 걔를 들어가게 되면 저는 활성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이인봉님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해서 제가 갖고 있는 토큰들을 저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클레이하고 몇 가지가 들어가져 있죠. 토큰을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이 클레이는 그러면 뭐냐? 클레이는 크레이튼에서 만든 토큰, 화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보상으로 클레이를 먼저 받고 시작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테니까 일단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게 이미 카카오톡에서도 만들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이게 등장했었죠. 언젠가부터 소리 소문 없이 이 기사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었는데 삼성에서 갤럭시 S10 이거를 만들면서부터 얘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삼성 블록체인 월렛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 폰은 삼성이 아닌데 그럼 옆에 있는 문구를 한번 써보시고요. 대신에 제가 S10이라 그랬었죠? S10 이후에 나온 모델만 있어요. 그 전에 걸 쓰시는 분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삼성 스토어 들어가시면 돼요. 갤럭시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검색을 삼성 블록체인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이런 월렛이 나옵니다. 자, 이걸 다운받으신 다음에 실행해 보시게 되면은요. 마케팅 뭐 정보 수신하고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코인들이 등장하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연결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게 삼성의 블록체인 지갑에다가 보관을 해라. 삼성의 보안 기술로 지켜주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자, 문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뭐 그때마다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지원해주는 것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텔라루인, 클레이튼, 트론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열어보게 되면은 삼성 블록체인 지갑 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는 기능들이 들어가져 있죠. 지금은 조금 잠잠하더라도 비트코인 이슈, 암호화폐 이슈, 블록체인 이슈 계속해서 진화하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때 그때 굉장히 좋은 하나의 삼성이 갖고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트코인은 얼터너티브 코인, 그러니까 대체 코인이다. 이런 의미 때문에 알트코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빼고 나머지 코인은 다 알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캐시는 뭐냐? 비트코인 방식은 오픈 플랫폼이고 공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요, 누구든지 비슷한 걸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혼자 만들어도 돼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동의를 해줘야겠죠. 같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뭐냐?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더라? 라고 보다 보니까 거래 속도였던 겁니다. 거래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진화시켜서 업데이트를 해 속도가 빠른 걸 만들자. 8배 많은 거래량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8배 빠른 시간당 처리할 수 있게 만들면 되겠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 회사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논의를 해요. 관련 회사들? 비트코인은 모두의 것인데요. 블록체인 참여한 사람 우리 개개인 모두의 것인데 아니죠. 중간에 거래소도 있었고요. 중간에 채굴기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제일 많은 채굴장을 보유한 나라 중국이죠. 그런 회사들이 모인 겁니다. 논의를 했어. 괜찮은 생각이네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난 좀 이거 이상한데? 동의할 수 없어. 라는 부분들로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2017년도 8월 달에 일어난 게 하드포크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드포크 좀 어려운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들었던 문서를 컨트롤-C, 컨트롤-V 해가지고 복제본 하나 만든 겁니다. 복사본 하나 만들어갖고 지금부터는 이 복사본을 진짜라고 하자. 그렇게 선언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썼던 원본은 요게 남는 거죠. 자, 원본에 대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게 비트코인.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빠르니까 이걸로 처리를 하자. 요게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 필요는 없는데 왜 만드느냐? 자,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으면 뭔가 하드포크의 산을 만들게 되면은요, 컨트롤-C, V에서 옮겼기 때문에 여기도 그만큼의 코인을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되면은 원본을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하면 또 여기에 난 동의하지 않았어 하는 사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있습니다. 물론 둘의 주가, 코인 가격은 좀 다르죠. 자, 하나가 더 있죠. 라이트코인. 라이트는 말 자체로 라이트, 가볍게 만든 겁니다. 비트코인처럼 만들었는데 이걸 라이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이트는 그래서 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트코인은 금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블록을 생성하는 시간을 10분에서 2분 30초로 25%나 상승시킨 겁니다. 입력 대기 시간 2.5분 정도면 끝나게 만들자. 대신에 요거의 장점은 뭐냐? 비트코인을 거의 그대로 갖다가 썼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 비트코인처럼 안정성을 보장을 하다. 근데 라이트코인이다.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생성 속도가 나와 있어요. 뭐가 제일 빠른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더리움을 보면은 맨 밑에 블록 타임을 보시면은요. 비트코인이 10분 써 있죠? 이더리움이 13초라고 써 있습니다. 빠르죠? 중간 보시면은 라이트코인은 2분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의 속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스타벅스에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할 때 빨리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자, 블록체인의 시대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전 세계 천재적인 사람들이 모여갖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다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거 굳이 비트코인처럼 돈 거래를 할 게 아니라 블록체인 방식이 너무 좋은데? 가운데 누가 없어도 된다는 건 너무 좋은데? 다른 데다가 쓸 수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등장했느냐? 이제 유명한 D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또 뭐냐?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앱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설치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인데 D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탈중앙화를 이야기를 해요. 뭔가 앱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앱에 대해서 가운데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서비스. 이젠 요거 얘기를 좀 해야죠.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 전 세계 2위 정도로 하고 있죠. 자, 이더리움은 이 친구를 알아야 됩니다. 친구라고 할 정도의 나이죠. 비탈릭 부테린, 94년생. 어마어마하죠. 네, 이 친구가 2013년도에 이더리움 백서라는 걸 만들고 2014년도에 이더리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열광적인 팬이었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분석하면서 이거를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장점을 가지고 왔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해서 만든 게 이더리움이죠. 그럼 이더리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특징. 비트코인의 단점이었으니까요. 속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10분 정도 걸리면 거래가 안 된다. 이걸 획기적으로 올리자. 15초. 비트코인 매장량이 정해져 있지. 이더리움 매장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1,800만 개 정도를 발행을 하자. 그래서 총 예상이에요. 1억 개 정도면은 대충 통화량처럼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특징 두 가지가 이제 나왔어요. 비트코인과의 차이점이자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했던 것들이 나왔죠. 첫 번째는 스마트한 계약입니다. 스마트한 계약.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강제 계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강제 계약이 만들어지고 계약 조건에 따라서 자동 실행이 되게 만들어요. 간단한 예로 우리 중고 물건으로 여러분들 거래를 하실 때 요즘에 당근이나 이런 것들이 뜨는 이유가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지역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직거래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뭔가 아이패드와 같은 물건을 사고 싶으신데 어디 지방에 있는 분이 올리셨어요. 자기 번호도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고 그냥 카톡만 남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사기가 많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가격이 저렴한 거에 사고 싶어요. 연락을 했더니면은 그 물건을 내일 보낼 테니까 지금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혹은 그분이 일단 돈을 보내야지만 물건을 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돈을 보내는데 물건은 안 오죠. 벽돌이 오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보낼 때 그러면 지금 스마트 계약서를 만들어서 보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스마트 계약서의 조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물건이 도착하고 나서 송장 번호에 대해서 제가 OK 사인을 누르게 되면은 그때서야 제 통장에서 저 사람한테로 이더리움이 지급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조건을 걸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면은 깔끔하게 거래가 되지 않겠느냐. 좀 더 크게 쓰이는 경우에는요. 랜드, 땅에 대한 것도 나오기 시작해요. 부동산에 대한 것들. 부동산에 대한 것들 문제 없는데요. 우리 집 집문서가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우리는 기록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역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북쪽에 있는 땅은 누구의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전쟁통에 정부에서 땅을 몰수하게 된다면 그런 이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계약 조건으로 넣어버리자. 이 땅은 내 거다.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블록체인 방식이니까.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원문 계약 그대로다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른 이때부터는 블록체인 2.0 방식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 D앱을 얘기 드릴게요. 아까 얘기 들었었죠? 어플리케이션인데 그걸 만든 사람은 있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없더라. 한마디로 카카오 게임인데 카카오가 없는 겁니다. 리니지인데요. NC소프트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지? D앱이라고 아까 전에 삼성폰에서 갤럭시 스토어에서 블록체인 앱 다운받으신 분들은요.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들어가서 이더리움, 트론 이런 식으로 저처럼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추천 D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앱은 그냥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설치하셔갖고요. 유튜브 보시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런 앱들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 제가 표시해놨던 것들은 림포라는 곳에서 나오는 건데 운동하면서 돈 버는 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거 많죠? 근데 이런 방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능성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왜 이더리움이냐? 이더리움이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게임 기억하실 겁니다. 크립토키티. 거의 처음으로 만들었었던 크립토, 암호화폐 방식의 게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내용은 간단해요.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만한 게임이 있죠. 다마고치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뭔가 키우는 거거든요, 병아리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상에서 여러분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고양이를 키우는 겁니다. 이 고양이는요, 육성시킬 수도 있고 교배를 시킬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게 이 크립토키티 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고양이는 마치 사람들처럼 모두가 특성이 있지 같은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까 화폐랑 똑같네요. 이중지불이 되지 않는 것들. 블록체인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이게 게임 기능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희귀해요. 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게 제일 비싼 고양이라고 나왔던 건데 이 고양이 가격이 11만 8천 달러, 1억 2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기는 해요. 근데 이 게임들의 문제점은 뭐냐? 암호화폐 방식의 게임들의 문제점은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에서 재밌는 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빨리 받으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설치하고 난 다음에 개인 인증하고 들어가서 바로 계정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암호화폐 방식의 게임을 할 때는요. 암호화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갑을 만들고 나서 여기랑 연결할 수 있는 걸 만들고 나서 연결할 수 있는 걸 보내고 나서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이더리움 방식이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 구매 버튼을 누르고 나서 딜레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5G의 시대에 게임을 하다가 딜레이가 생겨서 느릴 경우에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암호화폐 방식이라서 그렇고 이것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너무나 현질, 소위 과금이 좀 많더라. 이런 것들도 좀 있었죠. 3월달에 나왔던 기사는요. 크립토키티가 이더리움에서 아예 독립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더리움이 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다 짜놨다. 코드를 짜놨고 플랫폼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갖다가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라. 여기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게임을 만들면 돼. 마치 안드로이드처럼. 그래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럼 다른 개발자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도 됩니다, 또. 이더리움 같은 걸 만들어도 되고 디앱 방식으로 딴 걸 만들어도 되는데 그거를 하느니 이미 되어져 있는데 위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이미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좀 편하겠는데 라는 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게 만들어서 이때부터 비트코인 방식 그리고 블록체인 방식의 플랫폼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디앱에서 거래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서를 생성할 때는 일정량의 이더라는 걸 다시 또 지불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역시도 블록체인처럼 계속해서 참여를 하면서 작업 증명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앱 방식을 통해서 하나 좀 재미있는 이슈들이 등장했죠. 바로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토큰부터 만드는 겁니다. 화폐부터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이거부터 만들고 나서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나중에 만들어서 공개를 하겠다.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뭐랑 똑같냐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랑 똑같죠.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이 우리가 아직 제품은 없지만 이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꿈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모여주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펀딩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펀딩 자금이 모이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보내주거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줍니다. 이것처럼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쪽 시장에서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걸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ICO라고 이야기를 해요. IPO라고 하게 되면 회사가 상장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ICO라고 하면은 코인에 빗대어서 아직은 없지만은 코인부터 먼저 팔기 시작하면서 코인을 상장시켜서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ICO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제일 유명한 사례죠. 다오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실제로 2016년도 5월 달에 토큰 세일 펀딩이라고 하는 ICO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이때 실제 조달이 된 금액이 1억 5천만 달러였어요. 성공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6월 17일에 해킹당합니다. 해킹당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의 계약 조건에 대한 약점을 풀고서 들어갔다고 나와져 있죠. 이때 5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가 유출이 돼요. 유출이 됐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겠죠. 어떤 방식으로 또 해결을 하느냐. 또 이게 등장했네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번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방식이 또 발생한 거죠. 하드포크. 컨트롤-C V하고 난 다음에 저건 없다고 치자. 새로 만들자. 라는 식으로 갔었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대로 살아남아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보시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블록체인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뭔가 좀 안전하고 해킹에 취약하지 않고 해킹에 취약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게 컨트롤-C V를 해버리네요.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또 새로운 체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믿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또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겠죠? 자, 지금 마켓에 제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아침에 빗썸에 들어갔던 건데요. 빗썸에 현재 상장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래가 가능한 코인의 숫자는 107개가 올라옵니다. 비트코인, 오로라, 이더리움, 이오스, 스와이프 이런 것들이 있죠. 리플까지. 자, 그리고 신규 5개라고 올라와 있고 투자 유의 3가지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거래 숫자를 보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저도 이 중에서 제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코인이 있을 때 검색은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코인이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건지, 디앱 방식이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어디에 쓰이게 되어져 있는지, 사실 이게 백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ICO 만들어 놓고 도망을 가거나 코인을 만들고 나왔는데 상장시켜 놓고 나서 이제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사라지게 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지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금지한 상태이죠. ICO 자체에 대해서는요. 대신에 상장은 해요. 아예 ICO 방식 없이 거래소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들. 이때는 거래소의 기준에 따른 다음에 거래소에서 보고 난 다음에 이 코인은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올리게 돼 있죠. 그걸 이제 IEO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IPO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 오늘 샀어요. 우린 주주가 되죠.
ICO가 됐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회사의 ICO 코인 중에 하나를 샀어요. 예, 코인만 산 거죠. 주주처럼 관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 이것도 이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해마다 나옵니다. 신일 보물선이라는 이야기들이 이번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신일 코인이다. 이 코인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코인은 뭐냐? 금괴 200톤을 담보로 해서 막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지금 혐의를 부인했지만 첫 공판이 7월 달에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얘기 드렸었어요. 자, 쭉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참 괜찮고 신박한 아이템이기는 한데 기업에서 쓰긴 좀 애매한데? 정부기관에서 블록체인 방식을 뭔가 하는 거는 이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시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했느냐? 네 번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등장을 했죠. 자,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과 프라이빗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퍼블릭이라는 건 모두가 참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었던 비트코인 방식이나 이더리움 방식이 대표적이에요. 대신에 속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역시 또 기다리면서 내 거래가 승인되기를 기다리는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속도 문제가 나왔고, 암호화폐 보상의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발생하기 시작했죠. 암호화폐를 만드는데 저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수많은 컴퓨팅 파워들이 이용이 돼야 되는 것들. 또 한 가지 문제, 스마트 컨트랙트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제 계약서에다가 이름을요 2인복으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그냥 이 복만 썼습니다. 제가 본인인 걸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그 계약 잘못됐으니까 그거 내리고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하면 좋겠는데 그게 없잖아요.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자. 우리끼리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할 부분입니다. 너무 좋은 서비스잖아요. 탈중앙화. 은행이 없이 가자. 정부기관의 컨트롤 받을 필요 없이 우리끼리 거래 수수료 없이 좀 잘 진행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원할까? 대중이 정말로 모든 거래에서의 탈중앙화를 원할까요? 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안 끼고 할 수 있잖아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만 같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난 다음에 공증받으시면 되잖아요. 가덕 등기부등본에 신고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중간에는 누군가가 중재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모든 대중은 아니겠지만은 이것도 역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은 우리끼리다. 참여자의 제한을 둡니다. 허가받은 사람이나 조직들만 참여하게 되는 블록체인 방식을 만들죠. 장점은요, 보상을 줄 필요가 없어요. 참여한 회사들이나 참여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연결되어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컴퓨팅 파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주체가 있으면요, 운영하는 주체에서 권한까지 보유를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암호화폐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채굴도 필요가 없다? 채굴 자체를 빼버려도 되겠네요. 그럼 비용이 절감하게 된다. 처리 속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의 코인으로 등장했던 것들이 리플입니다. 자, 리플은 좀 특이합니다. 동전이라고도 불리는데 코인은 코인인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꽤 많이 상장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금액 자체가 1,000원 이상 올라가지 않죠. 왜 그러느냐? 우선 태생 자체가 이거는 은행들이 해외 송금 업무에 특화되어져 있어요. 국가 간에 돈을 보내는데 결제 속도가 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죠. 프라이빗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현재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전 세계 40개 그리고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가입되어 40개국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테스트성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테스팅성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죠. 약간 거래는 그거랑 비슷합니다. 옛날에 YG 트랜스퍼였어요. YG 트랜스퍼? 그런 회사 있었죠.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송금을 할 때 그 나라의 돈을 실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돈을 보냈다라고 치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필요한 외국 사람한테 제가 돈을 주고 혹은 외국에 있는 사람은 제가 돈을 줬다라고 치니까 그쪽에서 또 보내줄 수 있는 그 내부에서만 거래가 되는 방식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차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카카오 또 많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다 프라이빗 방식의 블록체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프라이빗 블록체인은요. 그래서 비난도 많아요. 블록체인이 아닌 거 아니냐.
그냥 참여하는 회사들이 그냥 컴퓨팅만 연결시켜 놓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좀 업계에서 용어상으로는 프라이빗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 방식은 맞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 드려야겠죠. CBDC. 지금까지 블록체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퍼블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방식이 뭔가 괜찮은 서비스인 거죠. 많은 조직들이 모이게 되면은요, 굉장히 빠르게 뭔가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안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만 봐서 쭉 진행이 되는데, 요즘에 계속 기사들 중에서 뜨고 있는 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CBDC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얘가 등장했죠. 페이스북, 리브라. 리브라 라이브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1.0과 2.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화폐를 만들겠다. 블록체인 방식이다. 리브라 프로젝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전 세계에서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원이랑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죠, 미국에서. 그래서 좌절된 프로젝트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었죠. 일단 많은 나라에서 긴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페이스북의 월 활성 사용자 수가 24억 명이 넘죠. 페이스북은 페북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 쓰지만은 왓츠앱이라는 메신저가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죠. 자,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인스타그램 메신저 이 세 개 다 페이스북 건데 통합 메신저가 나온다는 얘기도 이미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쓰일 수 있는 글로벌 코인이다. 그럼 리브라로 뭘 할 수 있느냐? 광고를 보게 되면은 리브라를 준다. 가능성 있는 거겠죠? 우리는 유튜브를 아무리 보더라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는 않죠. 스트리머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받죠.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쇼핑을 할 때 달러로 하거나 한화, 현찰로 하는 게 아니라 리브라에 충전시켜놨던 걸로 하게 된다면은 해외 직구를 살 때도 편하게 될 수 있겠네요. 환율에 대한 영향 그런 얘기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굉장히 쉽게 환전 없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가게 돼요. 세 번째, 전 세계 누구한테라도 송금할 수 있겠는데 이 얘기까지 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쭉 이야기 들었던 흐름으로 봤었을 때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은행들이 일단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은행을 떠나서 생각하겠다. 우리끼리 해야겠다. 정보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중앙 집권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뭐가 등장했느냐? 자, 2.0이 등장했습니다. 2.0이라 다시 프로젝트가 발동됐죠. 중앙 집중 관리는 하겠다. 대신에 페이스북과 비자라든지 금융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중적인 관리는 한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들은 탈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금융회사들이 들어가지만 금융권은 탈출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화되면 이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징 중에 하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비트코인 얘기했었을 때 비트코인이 현실 세계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높은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걸 잡아야 된다. 주식시장이랑 다르게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져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거래가 안 된다. 스테이블. 채굴은 필요가 없지만 어디에다가 도대체 이 코인을 맞출 것이냐에서 제일 처음에는 리브라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서 환율 방식처럼 뭐 몇 달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 발 뒤로 물러났죠. 달러나 유로나 각국의 통화랑 연동하는 방식에서 정하겠다고 나왔어요. 프라이빗 방식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처음에 만들어지고 있었던 공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 올해입니다. 올해 말까지 이거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이, 많은 나라들이, 많은 기관들이 이거에서 다시 한번 또 압박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진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렵거든요. 두려웠던 나라 중에서 여기가 등장했죠. 다시 재조명받았었던 중국. 자, 중국의 CBDC라고 해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이 눈독 들이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다. 자, CBDC라는 말은 뭐냐면요. 중앙에서 관리하는 화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지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냥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1,000원 이런 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국 디지털 위안화 발행 초읽기라는 얘기가 벌써 4월 달부터 나왔었어요. 테스트 지갑 이미지가 떠다니는 것들이 몇 가지 보이기 시작했었고요. 이거에 대한 것들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예 지금 이미지 보이시죠? 이런 이미지까지 나왔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4개의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국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CBDC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계속 나오죠? IMF, 각국 중앙은행 발행, CBDC 발행 예고를 했다는 것들. 각국 정보가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리브라 때문에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리브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많이 촉발이 된 거죠. 다급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국은행 사이트를 가끔 들어가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괜찮은 자료들이 좀 모여져 있고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셔갖고요. 이거 원문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제가 다운받은 자료도 저희 톡방에 좀 올려드릴게요.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대응 현황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미 많은 나라들이요. 큰 돈을 결제하는 용이라든지 소액 결제 용이라든지 보면서 들어갔었어요. 지금 발행 계획 없는 거에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러시아, 한국이 들어갔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다들 지금 테스트성에서 진행들을 하고 있죠. 시범사업 프로젝트 캐나다, 싱가포르 나왔네요. 일본도 지금 공동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얘기 나오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공에 대한 것들. 스위스잖아요. CBDC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 및 실험을 준비 중에 있죠. 자, 소액 결제 위주로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화폐 관리 비용 절감, 금융 포용 등의 목적으로 시범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들 나오죠. 시범 운영 쭉쭉 얘기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웬만한 국가들은요. CBDC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테스트하면서 시범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돈들이 전자화폐 자체로 바뀌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수준이 아니었었지만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이미 전자화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진행은 안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보게 되면은 파일럿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CBDC 시범 발행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전체 추진 일정은 현재 22개월로 정해져 있으니까 2021년 내년 12월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끝났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 왜 만드느냐 그럼 중국에서는 이 3가지죠 크게. 지하경제 해결, 검은 돈을 잡아낼 수 있다. 2번째, 화폐를 찍어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비용이 더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상 3번째가 더 많이 클 겁니다. 관리하고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도대체 돈을 누가 썼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 흐름을 정부 차원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 중국 차원에서 지금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가 너무 많이 컸죠. 이거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봐요. 자, 주목 포인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들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좀 이따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자, 2020년도에 그래서 우리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은 알고서 투자라든지 알고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목적에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었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니죠.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JP모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골드만삭스도 다시 한번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대기업의 움직임. 우리나라 IT 대기업. 어디가 있죠? 올해 내내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2개의 회사가 있죠. 첫 번째, 네이버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일본에선 라인이죠. 불과 3주 전 7월 달이었었죠. 7월 초였던 것 같네요. 네이버 암호화폐 립크 6일에 첫 일본 상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라인이 네이버가 아니에요. 라인의 암호화폐를 만들었는데 얘네도 만들었다. 링크라는 걸 만들었는데 상장까지 했더라. 그런데 어디에 상장을 했느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라는 곳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건 일본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빗썸이 있듯이 일본에는 비트맥스라는 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트맥스는 누구 거냐? 라인 거래소 비트맥스 출범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라인페이 연동 예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선 네이버가 굉장히 앞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네이버가 정말 영리한 거는 해외에서 웬만한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하고서 다시 우리나라 터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몇 번 이야기 우리 같이 했었죠?
라인이 있었었고 라인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를 석권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 만들고 있죠. 자, 라인 거래소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기에 비트맥스가 이름 만들어졌는데 라인페이 연동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갔느냐? 이번에 링크가 들어갔다. 그럼 링크로는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선 하나 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 A홀딩스를 만들었어요. A홀딩스? 네이버의 라인, 1번만 보죠. 네이버는 라인을 갖고 있고 소프트뱅크는 뭘 갖고 있느냐? 야후 재팬을 가지고 있죠. 야후? 우리나라 없는데요? 예. 일본에서는 야후 재팬이 네이버급이잖아요. 검색 시장에 있어서 인터넷 시장에서 탑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 그리고 네이버의 라인 메신저 회사하고 두 개가 지금 통합을 하는 겁니다. 통합을 하면서 A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A홀딩스 밑에는요 Z홀딩스라는 곳이 있고 Z홀딩스 밑에 라인하고 야후가 있죠. 라인하고 야후가 있으니까 회장이 이번에 이해진 회장이 선출이 됐죠. 그러면 거래소가 있네요. 암호화폐가 있죠. 지금 인터넷까지 관련된 서비스를 늘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메신저 시장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조금 더 우리가 움직임을 당연히 봐야겠죠. 그럼 이 화폐는 뭘 할 수 있는데? 아까 페이스북 얘기처럼 다시 돌아가겠네요. 라인 화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글을 쓴다.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 글을 쓰게 되면 화폐를 줘요. 라인에서 보상으로. 여러분들이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후기를 씁니다. 암호화폐를 줘요. 가능성 있는 거겠죠. 웹소설을 보고 싶은데 네이버 페이랑 연동시켜서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다가 충전시켜 놓는다 이걸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에서도 라인에서도 이런 식의 확장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큰 그림 보면서 하나하나 지금 블럭을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자, 네이버가 있네요. 네이버가 있으면 아까 어떤 회사가 있었죠? 카카오죠. 카카오, 클림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이미.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었다. 기사가 아예 떴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같은데 카카오 블록체인 사업 야금야금 넓힌다. 얘 정말 야금야금 넓혀왔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얘가 있죠? 업비트. 업비트 카카오 건가요? 카카오 건 아니죠. 투자를 했었죠. 카카오에 투자했던 두나무에서 여기도 이제 투자해서 갖고 있는데 어쨌든 업비트에 대한 이야기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다. 두 번째, 그라운드 X가 있죠. 그라운드 X. 이 자회사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클라이튼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화폐가 클레이죠. 그럼 카카오의 화폐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좀 흐름이 가고 있는데 참고로 이 클레이는 지금 상장이 되어져 있는 데가 거래소에 많이 없죠. 공식적인 상장도 아니고 우회 상장처럼 했다 그래갖고 바로 기사들이 나왔었던 거는 도둑 상장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클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가 마치 비트코인처럼 폭증하게 되면 변동성이 있게 되면은 실상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갤럭시 노트 10이 나왔었을 때 클레이트 폰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같이 협업으로. 구매하게 되면 뭘 줬었느냐? 클레이 토큰 2,000개를 줬어요. 제가 이 강의를 이때 준비했었어야 됐는데 저도 이걸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업 관계는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왜냐? 지갑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니까, 보안성에 대한 이슈니까 요거를 계속 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각의 마지막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에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셨을 때 흩어져서 있는 기사가 아니라 좀 함께 움직이는 기사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정부 정책입니다. 예, 정부 정책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종텔레콤 블록체인 접목해서 의료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 4년간 블록체인에 대해서 토큰 경제 테스트 베드가 가동되어져 가고 있어요. 정부의 기조 자체는 코인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암호화폐는 좀 규제를 하고 그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규제예요. 정부의 이제 방침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난도 많긴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 방식의 이점만 가지고서 이렇게 실증시킬 수 있는 것들, 빠른 처리가 가능한 것들,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특근법입니다. 이제 특근법이 시행이 되죠. 특근법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서 줄여서 특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년 3월에 시행이 되어져 가는데 이거에 따르게 되면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 자체가 암호화폐 거래소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굉장히 좀 낮았었잖아요. 이것도 너무 많이 제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너무나 좀 폭증하는 시장을 봤었을 때 적절한 제재는 필요했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투자자들의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게 세법 개정안 있죠. 2021년도 10월 달부터 암호화폐로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 대상으로 20%의 양도세금을 내겠다.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쪽 시장 역시도 내년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단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갑자기 코인들 주가가 왜 오르고 있느냐? 블록체인과 코인을 조금 떨어뜨려서 보자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자금이 좀 묶여있는 상태가 됐고 해외여행 안 가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혹은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생겼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하고 코인 시장으로 조금씩 돈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블록체인의 미래를 보자면은 블록체인의 미래는 밝은 건 분명합니다. 다만 저도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조사했을 때랑 지금 조사했을 때랑 블록체인 방식을 쓰는 것들도 있고 안 쓰는 것들도 있고 조금 애매한 것들도 있긴 합니다. 블록체인이 모든 걸 바꿀처럼 장밋빛 미래론만 여겨져 있기도 한데 사실 보다 보면 그렇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래자라는 게 있고 거래에 참여하는 회사라는 게 있고 모두가 이권이 같이 접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터넷을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인터넷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속도도 느렸고 많은 사람이 쓸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전기가 있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냥 잊고 살아가죠. 이런 것처럼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것들은 마치 우리가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편하니까 그냥 쓰듯이 일반인들은 크게 걱정하거나 크게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펼쳐질 미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다만 데이터는 고민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이 데이터는 뭐냐? 우리들의 데이터죠. 지금 마이데이터 산업이랑 계속해서 연관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데이터를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좀 참여를 해야 될까?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펼쳐져 나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 데이터 거래에 대한 내용들,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드는 회사들, 더 많은 이슈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빈터플로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엘빈터플로 이런 얘기 했었죠. 변화는 살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뭔가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왔었을 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쉬운 것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것부터 그게 도대체 뭔지 보고 나서 질문을 던지고서 하나하나 보면서 나아가는 것들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면 제일 좋으실 행동 중에 하나는요. 멀리 가실 필요 없이 그냥 카카오톡 들어가신 다음에 클립이란 지갑이 여기에 있구나.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걸 보는 걸로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었던 이야기라든지 제가 중간중간에 저를 보내드린다고 했었던 이야기들은요.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달에도 월간 IT 트렌드는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월간 IT 플러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다음 달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